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최고급 해산물 5박스를 사들고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혼자 다 먹고 배 터져 죽으려고 작정했냐? 그러고는 내 박스를 포장해서 시누이에게 챙겨주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게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망신당하고 경찰서에 잡혀왔다. 고요. 그날은 2분기 마감을 앞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제 경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6개월간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10년 동안 저는 언제나 우리 집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들은 저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 성공이 정작 제 집안에서는 존중을 사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죠. 저는 새로 뽑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유명 맛집에서 특별 주문한 최고급 해산물 5박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킹크랩과 랍스터였죠. 고된 업무에 시달린 제 자신에게 이 정도는 보상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끼지 말자고 다짐했죠. 고대 성도를 고된 업무에 시달린 제 자신에게 이 정도는 보상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과 그리고 늘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못했던 남편 민준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4박스는 함께 먹고 한 박스는 친정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서 늘 나던 익숙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사들인 비싼 소파에 앉아 흑단으로 만든 염주를 돌리고 계셨죠. 그분의 눈길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제 손에 들린 하얀 스티로폼 박스 5개에 멎었습니다. 왔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뭘 그렇게 주렁주렁 들고 왔어? 다 쓸데없는데. 돈 쓰는 짓이지. 저는 애써 밝고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막 끝내서요. 어머니랑 민준 씨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최고급 해산물을 좀 사왔어요. 킹크랩이랑 랍스터예요. 박 여사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항상 제 성공을 무시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부차적인 성공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대접할 형편이라고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릴 것처럼 구는 거니? 박 여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게 비싼 음식은 왜 이렇게 밝혀? 또 돈 자랑하려고 이런 비싼 걸 사온 게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몇 달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어요. 내 돈?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 민준이 아내야. 네가 10원을 벌어도 그건 내 아들 덕에 번 돈이야. 이 집에서 살고 이 집 돈을 쓰면서 감히 내 돈이라고 말해? 이 비싼 해산물 친정에나 가져다 주려고 했지? 너는 아직도 안팎 구분을 못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이자 권력으로 여기는 것뿐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모욕감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계산적으로 굴진 않았지만 이 집값의 구할과 집안의 모든 큰 지출이 제 수입에서 나왔다는 건
어머니도 인정하셔야 해요. 제가 산 이 해산물 5박스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는 제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사실이었지만 박 여사의 거짓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들의 성공을 이끈 위대한 어머니라 여겨왔으니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권위에 도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났구나. 아주. 감히 시어미한테 돈 가지고 따져들어? 그니가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고 깔봐도 되는 줄 알아? 박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내 배는 10년째 그대로인 걸 잊었나 보구나. 10년 동안 이 집에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낳아주지 못했으면서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비싼 음식을 먹고 포상을 우누네. 이 5박스 너 혼자 다 먹고 배 터져 죽을 셈이냐? 가장 악독한 모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놈의 어머니?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더니 제 왼쪽 뺨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짝 메마른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리고 아팠습니다.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과 굴욕감 때문이었습니다. 10년간의 인내는 이 순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글거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직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을 찢는 듯한 분노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뺨 한 대는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잔인하고 단호한 무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깨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에게 뺨을 맞고 제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시누이 미나가 2층에서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소란을 들었는지 졸음기 가득하던 얼굴은 금세 호기심과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나는 제 뺨을 감싸 쥔 제 모습과 어머니의 성난 얼굴을 보더니 곧장 식탁 위에 놓인 해산물 박스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 엄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미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말리는 것이 아니라 희열과 약간의 더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스티로폼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진짜 신선하다. 언니가 다 같이 먹으려고 사온 거잖아. 말은 다 같이 먹자고 했지만 미나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즉시 손을 뻗어 해산물의 무게와 신선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평정을 되찾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나를 한 번,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두 모녀는 말없이 눈빛으로 공모했습니다. 이것 봐라. 서연이 저게 혼자 먹으려고 사와서는 우리한테는 포상이라고 생색내는 거란다. 박 여사는 거짓된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애가 힘들게 일한 건 알지만 이걸 사서 친정에나 가져다 주려고 했단 말이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니? 알도 못 낳는 며느리가 비싼 음식은 왜 이렇게 밝혀? 미나는 어느새 부엌에서 늘 간식을 담아두던 커다란 보냉 가방을 가져와
해산물 4박스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행동은 마치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빼앗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신속하고 능숙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미나는 묵직한 해산물 박스 4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언니가 이 4박스를 어떻게 다 먹어? 언니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소식해야지. 이건 내가 잘 보관해 줄게. 엄마 말이 맞아. 엄마 아들 돈은 곧 엄마 돈이지. 엄마가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제 시누이 미나는 25이 넘었고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남편과 오빠 민준. 사실상 저에게 완전히 의존해 살면서 뻔뻔하게도 제 돈이 자기 돈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면피함에 저는 더 이상 말로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뜨겁게 달아오른 왼쪽 뺨을 감싸쥔 채 두 모녀가 벌이는 저질스러운 강탈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겨우 지켜낸 식탁에 남은 마지막 해산물 박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너 혼자만 먹어. 이기적인 것. 박 여사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버리라고 생각해. 나머지 4박스는 우리 미나가 배고프다잖니. 내 외손주 낳으려면 몸보신해야지. 내 아들 돈 내가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미나는 해산물 가방을 꼭 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등을 돌려 묵직한 해산물 4박스를 든 딸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모녀가 떠난 거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뺨을 맞거나 물건을 빼앗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어리석고 나약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기생충 같은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 오래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약함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남편 민준의 방관과 결합하여 저를 살아있는 현금 인출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해산물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억울함으로 뛰는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박 여사의 권위적인 선언이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 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제 돈이라는 것을, 제 피와 땀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주었지만 어떤 존중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두 모녀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충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깨진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오늘의 이 뺨과 미나의 노골적인 강탈 행위는 제 안의 모든 인내심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해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의 체면도 지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공정함과 자존심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해산물 박스 하나를 든 채 그릇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아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앞에 서자 왼쪽 뺨이 살짝 붓고 붉어진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손을 대자 여전히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굴욕감으로 숨막히는 가슴 속의 통증이었습니다. 이 뺨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저의 모든 가치와 헌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치욕의 정점이었습니다. 서연아, 넌 왜 이렇게 비겁했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남편보다 10배는 더 많이 법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가장 무시당하는 며느리였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으며 뻔뻔하게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으며 강탈당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대를 이을 손주를 낳아주지 못했다는 이유와 제 어리석을 정도의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던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민준은 항상 회피하거나 어설프게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엄마 좀 참아줘.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성격이 원래 저러시잖아.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인데 자기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제 인내는 그들 눈에 나약함이 되었고 민준의 나약함은 저를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부간의 의리나 모든 것을 함께 일궈온 아내를 지키는 것보다 효도를 우선시했습니다. 오늘의 이 뺨은 민준의 방관과 비겁함이 낳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과 찍은 옛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은 제게 씁쓸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졌고 오늘의 이 뺨은 그 관계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화해도 인내도 없었습니다. 이 치욕을 단 1초도 더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번진 화장을 지우고 뺨의 흔적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붉은 자국은 여전했지만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박 여사 모녀를 잇는 유일한 끈은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용해온 경제라는 끈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저는 은행 앱을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산물 4박스를 가져간 직후에 이루어진 결제였습니다. 그들이 해산물 4박스를 가져간 직후에 이루어진 결제였습니다. 미나 명의의 가족카드로 명품 주얼리 매장에서 50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해산물을 강탈해 가고 곧바로 제 카드로 쇼핑까지 하다니 이 파렴치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소록에서 익숙한 이름 A은행의 김 대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람처럼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리님?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서연 이사님. 듣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대박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아주 긴급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 명의로 발급된 박 여사님과 미나 씨의 모든 가족 카드를 즉시 동결하고 영구해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좌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놀랐을 겁니다. 이사님, 혹시 심각한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임시 정지라면 24시간 후에 다시 푸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영구 해지입니다. 즉시 해지해 주시고 제주 카드는 유지하되 직접 결제 기능은 막아주세요.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 기능만 남겨주시고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 말대로 즉시 처리해 주세요. 저는 즉시라는 두 글자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제 목소리의 심각성과 단호함을 알아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15분 내로 모든 가족 카드가 정지 및 폐지될 겁니다. 완료 후 확인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기분은 복수자의 희열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람이 마침내 풀려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금융이라는 끈, 저를 탐욕스럽고 유해한 사람들에게 묶어두었던 그 끈을 잘라냈습니다. 은행의 확인을 기다리는 15분 동안 저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의존적인 삶과 가격표를 보지 않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돈줄 차단은 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현실을 탐욕과 무례함의 대가를 마주하길 바랐습니다. 15분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대리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이사님, 요청하신 카드 정지 및 해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미나 씨명의의 모든 가족 카드가 해지되었음을 최종 확인 바랍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라고 짧게 답장했습니다. 차가운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은행의 확인은 제게 냉정할 정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분노는 없었고 오직 이성과 눈에 띄지 않는 잔인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정지시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난 10년간 기생해온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카드 정지는 존중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일 뿐, 다음 단계는 제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소록에서 이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혼인 재산 관련 서류를 즉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전 통화로 어느 정도 짐작했는지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서연 씨, 결심하셨군요. 저는 서연 씨를 지지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혼인 재산 분할 협의서 초안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특히 이 집과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들어간 큰 지출 등 공동 재산에 대한 제 기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과 차 구매 영수증부터 가족카드, 세부거래 내역까지 모든 은행 기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남편 민준 씨도 이 사실을 똑똑히 보게 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죠. 서연 씨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만드는데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 편히 계세요. 모든 증거가 서연 씨에게 유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 기분은 완전한 자주성이었습니다. 저는 나약함과 학대의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가족카드는 즉시 정지되어 박 여사와 미나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보낼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지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서는 끝도 없이 길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의 터무니없는 지출 내역, 값비싼 명품 가방, 비밀스러운 여행, 계절마다 사들이는 옷들, 모든 것이 제 가족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소비 총액은 1년에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요약본을 출력하여 각 거래 내역을 상세히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기생의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울 정도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저녁에 집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부재와 집안의 무서운 정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약함은 더 이상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결정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침에 일어나 현금 인출기가 멈춘 것을 발견했을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수년간의 인내와 굴욕 속에서 살아온 일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할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악몽도 꾸지 않았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말다툼 소리에 방해받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단호한 결정 덕분에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내가 끝났고 제 삶의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비겁한 남편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늦게 귀가해 서재에서 잠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가 늘 문제를, 특히 저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침묵은 제게 더 이상 실망이 아니라 이혼 결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메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협의서의 개요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각 조항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일 처리를 했습니다. 협의서 서두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혼인 기간 중에 공동 재산이지만 제가 초기 구매가의 90%와 이후에 거의 모든 리모델링 및 증축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투자, 회사 지분 등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기본급 외 제 개인 수입으로 축적된 자산이었습니다. 협의서에는 특별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박 여사와 미나가 제 가족 카드를 통해 기생해온 총액에 상응하는 공동 재산을 민준이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민준이 존중과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동의할 경우를 대비해 혼인관계 유지 합의서 초안도 신중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합의서의 핵심 조항은 민준이 박 여사와 미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저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결혼에 대한 저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초안 잘 봤습니다. 일 처리가 정말 빠르고 훌륭하시네요.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다.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백업 후 봉인되었습니다. 마음 편히 계세요. 의지만 있으시다면 모든 금융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은 서연 씨 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닥쳐올 모든 풍파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어나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그곳에서 저는 제 손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허브차 한 잔과 약간의 과일, 모든 것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혼자 아침을 먹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향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이 고요함은 겉보기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켜고 주식시장 뉴스를 훑어봤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카드 지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년 동안에만 박 여사와 미나가 제 동의나 인지 없이 사용한 총액이 8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은 보석, 명품, 의류, 비밀스러운 해외여행 경비, 값비싼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식사비,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수상한 단기 고수익 투자 프로젝트 자금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면서도 제 돈으로 최고급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생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화해를 종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터덜거리는 발소리와 긴 하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헐렁한 잠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인사도 없이 냉장고로 가 음료를 찾았습니다. 미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의 특 설렁탕을 주문하려 했습니다. 언니는 오늘도 아침을 직접 차려 먹네?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편할 텐데. 미나는 거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메뉴를 고르고 결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1초, 2초,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결제 실패, 유효하지 않은 카드입니다. 뭐야? 미나는 앱 오류인 줄 알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고 박 여사가 가진 다른 가족 카드로도 시도했습니다. 결제 실패, 유효하지 않은 카드입니다. 미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말투는 사라지고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내 카드 왜 이러지? 결제가 안 돼. 계속 유효하지 않다고 떠.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카드 말이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블랙카드 말이야. 언니가 엄마랑 나 쓰라고 준 거. 아침 배달이 안 되잖아. 블랙카드 말이야.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적인 미소였습니다. 아, 그 카드? 아무 문제 없어. 휴,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시스템 오류인가?
언니가 은행에 전화 좀 해봐. 그 카드 정지됐어.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정지시켰어.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카드를 정지시켜? 언니가 카드 막으면 나랑 엄마는 뭘로 생활하라고? 내 말대로네. 뭘로 생활하지? 저는 태연하게 되받아쳤습니다. 그건 너랑 내 엄마 문제야. 내가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갈지 결정할 권리도 나한테 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돈이 너랑 내 엄마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 저희의 말다툼 소리에 박 여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박 여사는 허둥지둥 내려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야? 미나야, 너 왜 그래? 미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1900리터, 엄마, 언니가 블랙카드를 정지시켰대. 아침밥 결제가 안 돼. 박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잠옷 주머니에서 자신의 가족카드를 꺼내 태블릿 PC로 달려가 미리 골라둔 물건을 결제하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또다시 오류가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이 집을 뒤집어 엎을 셈이야? 이건 나한테 반항하는 거고 시어미한테 대드는 짓이야. 저는 일어나 침착하게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어젯밤과 같은 두려움이나 억울함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정지시켰어요.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돈입니다. 제가 주 카드 명의자이고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어요. 어머니와 미나는 제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데 너무 익숙해지셨어요. 저는 카드를 정지시켰고 다시는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부엌은 이제 말과 눈빛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저와 마주섰습니다. 신용카드는 그들에게 숨쉬는 공기이자 수년간 익숙해진 호화로운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시어머니다. 제가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그녀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셨을 때, 저를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모욕하셨을 때, 어머니와 미나가 제 해산물을 뻔뻔하게 빼앗아 가셨을 때, 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가족을 먹여 살린 여자로 생각하셨나요? 그건 다른 문제야. 박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치스럽게 음식을 사왔으니 내가 널 가르친 건 당연해. 그리고 이 카드는 네가 제대로 작동하게 할 책임이 있어. 너는 나와 미나의 생활비를 댈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책임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럼 두 분의 책임은 뭔가요? 제 돈을 쓰기만 하는 것? 지난 10년간 두 분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억 원의 돈을 쓸데없는 곳에 썼어요.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강도질이에요, 어머니. 미나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이었죠. 언니, 너무 악독하게 굴지 마. 나 지금 급하게 사야 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사냐고. 그건 내 일이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25이 넘었어. 손 있고 발 있고 대학까지 나왔잖아. 언제까지 옳게 돈에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 여긴 더 이상 너랑 내 엄마가 기생할 곳이 아니야. 박 여사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가 민준의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잘났다. 내가 은행에 갈 테다. 널 고소할 거야.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내 낯을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은행에도 가보시고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카드는 제 명의의 가족 카드입니다. 저는 제 서명이 담긴 영구해지 요청서를 이미 제출했어요. 은행은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가보세요. 제가 도전장을 내밀죠. 저의 단호함에 반 여사는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차키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노와 극심한 공포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자신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두 모녀가 서 있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미나는 명심하세요. 이 집값의 대부분과 이 집의 모든 사치스러운 지출은 제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두 분이 부자이고 권력자라는 환상 속에서 살도록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제가 폭로하죠. 어머니와 미나는 그저 남에게 의존해 돈을 쓰는, 스스로 생계를 꾸릴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쓰고 싶으면 직접 나가서 일해서 버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혼하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겁니다.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과 게으름, 탐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통제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선언 후 집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린 채 부엌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인내와 순종에 익숙했지만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나 고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임무는 입장을 굳건히 하고 다음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제 서재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똑똑히 얘기 좀 하자.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난 절대 용납 못해.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박 여사와 미나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미 다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이 집에서 아나무인으로 굴지 마. 너는 며느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할 책임이 있어. 네가 카드를 막은 건 내 생명줄을 끄는 거야. 날 굶어 죽일 셈이냐? 봉양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봉양이라는 게 어머니와 미나가 제 재산을 무분별하게 탕진하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난 10년간 어머니와 미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호화로운 삶을 제공했어요. 그게 가장 큰 봉양이었죠. 이제부터 살고 싶으시면 어머니와 미나가 직접 해결하세요. 내가 왜 직접 해결해? 미나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엄마 아들이잖아. 오빠가 엄마랑 나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오빠는 언니 남편이고 언니 돈은 곧 오빠 돈이야. 저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돈, 감히 민준 씨 돈이라고?
최근 3년간 민준 씨가 생활비에 얼마나 보탰는지 말해볼래? 너희 엄마랑 너는 내 가족 카드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썼어. 민준 씨 월급은 자기 차 기름값하고 커피값으로도 빠듯해. 이 집 내 돈 아니었으면 너희는 아직도 그 좁아터진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을걸. 저의 단호하고 증거에 기반한 말은 그들에게 두 번째 뺨을 날린 것과 같았습니다. 네가 계산할 필요 없어. 박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야. 당장 카드 풀어놔. 안 그러면 민준이한테 전화할 거야. 다 잃을 거야. 민준이 시켜서 너를 손봐줄 테다. 얼마든지 민준 씨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할수록 일을 크게 벌일수록 상황은 더 명확해질 뿐이에요. 저는 누가 경제적 기둥이고 누가 기생충인지 증명할 모든 금융 서류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혼하면 저는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올 거고요. 어머니와 미나는 제 돈 한 푼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박 여사와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의 이혼 협박은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즉 자금줄이 끊기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미나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럴 순 없어. 민준 오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민준 씨가 뭐라고 할지 두고 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는 데 지쳤어. 이건 나의 선제 공격이야. 어머니와 미나는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세요. 저는 등을 돌려 문을 쾅 닫고 복도에 두 모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과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의 고함 소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민준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어젯밤의 뺨 사건부터 해산물 강탈, 카드 정지 결정, 이혼 서류 준비까지 모든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주요 금융거래 요약본을 첨부하여 저의 기여도와 어머니의 기생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오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모녀가 더 미친 짓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미나의 날림채로 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외출할 거야. 감히 카드 안 풀어놓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여성이라고 느끼는 쇼핑몰로 갈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다시 확인해 보거나 현금이 있다면 사용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체면을 차리기 위해 물건을 사려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들의 굴욕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제 손으로 간단한 점심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중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선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집의 구매와 사치스러운 지출의 대부분이 제 수입에서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그저 기생하는 소비자일 뿐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돈을 번 사람은 저였습니다. 모든 것을 짊어진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견뎌왔습니다. 가장 큰 재정적 기여를 했지만 알도 못 낳는 암탉 취급을 받으며 모욕당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진실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박 여사는 항상 아들을 성공적으로 키운 유능한 여성이라고 자랑했지만
진실은 지난 10년간 며느리 돈에 의지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나는 항상 금수저 공주인 척 으스댔지만 실제로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고 카드 정지였으며 이혼 서류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남편을 잃더라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저의 각오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던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진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오후 2시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라 낯선 번호로부터 온 전화와 미나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카드 좀 풀어줘. 지금 백화점인데 언니 때문에 너무 창피해. 서연아, 네가 카드를 막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가 나를 망신시켰어. 저는 어떤 전화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그들이 자주 드나들던 VVIP 대접을 받던 시내 최대의 백화점으로 갔을 겁니다. 그들은 카드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농담을 했거나 카드가 일시적인 오류이길 바랐을 겁니다. 저는 그곳의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명품 핸드백이나 값비싼 보석을 골랐을 겁니다. 미나는 최신 유행하는 옷을 골랐겠죠. 박 여사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블랙카드를 내밀며 더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계산해줘요. 빨리.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무슨 소리야? 다시 긁어봐. 이 카드는 절대 거절될 리가 없어. 박 여사는 분명히 쏘아붙였을 겁니다. 직원이 다시 긁었지만 여전히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 상황은 다른 직원들과 주변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어머니를 도우려 자신의 가족 카드를 꺼내 결제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났습니다.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다른 카드로 해볼까? 다른 카드? 다른 카드가 어딨어? 내 돈은 다 이 카드 안에 있는데. 박 여사는 체면도 있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제야 직원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항상 호화로운 쇼핑을 하던 VVIP 고객 박 여사와 미나가 이제는 작은 물건 하나 결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현금도 다른 카드도 개인 자산도 없었습니다. 굴욕적인 연극은 직원의 태도가 바뀌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두 모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수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제 돈 덕분에 존중받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 돈이 사라지자 불쌍하고 경멸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99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로 애원하다가 다시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탐욕의 대가와 제가 어젯밤 겪었던 굴욕을 똑똑히 느끼길 바랐습니다. 백화점에서의 굴욕적인 연극은 첫 번째 치명타였습니다. 오후 5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개인 번호가 아니라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거는 번호가 아니라 그는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대면하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지금 어디야? 엄마랑 미나가 계속 전화해서 네가 카드를 다 막았다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제 감정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없이 짜증과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 집에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잖아. 엄마랑 미나가 다 말해줬을 텐데. 근데 왜 카드를 막아? 엄마 성격 알잖아. 이건 너무 심했어. 서연아, 엄마가 백화점에서 망신당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미나도 전화해서 불평하고 빨리 카드 풀어줘. 내가 나중에 엄마랑 얘기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화해를 종용하고 문제의 근원은 회피하며 이를 크게 벌린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제 감정이 어떤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의 거짓된 평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카드를 막았는지 이유는 알고 싶어. 아니면 그냥 모든 게 조용해져서 당신이 곤란하지 않기만 바라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무슨 일로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나를 막다른 길로 모는 거잖아. 빨리 카드 풀어줘. 내가 다 해결할게. 약속해. 무슨 약속을?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몇 번이나 약속했어? 나를 지켜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지? 그리고 당신 엄마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당신은 회피하거나 나보고 참으라고 했어. 어젯밤일 기억나. 어젯밤? 민준의 목소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는데 엄마랑 미나가 즐겁게 해산물 먹고 있더라고. 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지.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카드나 풀어. 민준의 나약함과 무심함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제 뺨의 상처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민준 씨, 저는 깊은 실망이 담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 엄마가 내 뺨을 때렸어. 내가 내 피땀으로 일군 이 집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뺨을 맞았다고.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뺨을, 엄마가 당신을 때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장난쳤겠지. 연세도 많으시잖아. 장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뺨 맞은 자국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미나한테 빼앗긴 해산물, 내 박스에 대해 물어볼까? 당신 엄마가 내 뺨을 때린 직후에 미나가 쓴 500만 원짜리 거래 내역서라도 보여줄까? 저는 민준에게 더 이상 회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았다는 사실에 민준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서연아, 미안해.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난 몰랐어. 엄마랑 얘기할게. 진정 좀 해. 응, 진정.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진정할 수 없어. 민준 씨, 난 10년을 참았지만 내 인내의 대가는 뺨 한 대와 굴욕뿐이었어.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 선택해. 이건 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야. 당신 엄마와 여동생이 이 집을 떠나 그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든가 아니면 당신이 나서서 나를 지켜. 그렇지 않으면 난 이혼할 거야. 서연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 엄마인데 어떻게 엄마를 내쫓으라는 거야? 민주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모든 것을 함께 일군
당신 엄마에게 모욕당한 아내는 내쫓을 수 있으면서 왜 당신 엄마를 독립시키지는 못해? 저는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선택해. 이 집에 그들이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있으면 그들이 없어. 거짓된 평화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당신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아내를 선택할 거야. 잘 생각해. 민준 씨, 나는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했어.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게 될 거야. 저는 민준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선언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의 나약함에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필요했지. 항상 엄마 뒤에 숨는 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말을 거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통화와 저의 단호한 최후 통첩 후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 민주는 분명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그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제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의 문자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입니다. 누구시죠? 전화기 저편에서는 짜증과 다급함이 섞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저희는 T캐피탈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구매하신 최고급 안마의자 할부금 연체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박 여사가 산 그 최고급 안마의자 말입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안마의자라니. 박 여사는 몇 달 전에 안마의자를 샀습니다. 그때 박 여사와 민준이 그 문제로 상의했고 민준은 박 여사가 모아둔 돈으로 일시불 결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마침내 큰 물건을 스스로 해결했다며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안마의자요? 박 여사님께서는 일시불로 결제하셨는데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일시불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아내분이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박 여사님은 36개월 고금리 할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연 씨 명의의 가족카드로 계약을 하셨고 최근 3회차 할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제 돈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족카드로 고금리 할부 계약을 해놓고 민준에게는 자기 돈으로 결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제 가족카드로 할부 계약을 하셨다고요? 카드 번호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남자는 카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연구해지한 바로 그 가족카드 번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 카드 명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어젯밤부로 제가 영구 해지했습니다. 저는 이 할부 계약에 대해 전혀 몰랐고 박 여사님께서 제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그분 서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드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분은 제 이름으로 어떤 신용계약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주카드 명의자이고 이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빚을 받으시려면 박 여사님을 찾아가세요. 하지만 경고하는데 그 카드의 모든 거래는 제가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 빚에 대해 단 10원도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혐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는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고금리 할부 계약에 서명하여 가족을 빚더미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어젯밤 뺨 맞은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터졌어. 방금 안마의자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 왔어. 당신 엄마. 내 가족 카드로 고금리 할부 계약해놓고 당신한테는 자기 돈으로 냈다고 거짓말했어. 저는 강조했습니다. 당장 와서 당신 엄마의 실체와 마주해. 1시간쯤 후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곤함과 곤란함은 극심한 불안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쓸모없어진 카드를 들고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 왔다니? 안마의자가 무슨 소리야? 발세를 무슨 애털이 있다. 서연아, 저는 방금 받은 캐피탈 회사의 문자를 보여주며 모든 대화 내용을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 엄마, 자기 돈으로 안마의자 산 거 아니야. 민준 씨. 당신 엄마는 내 가족 카드로 고금리 할부 계약을 하고 당신한테는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속였어. 이건 나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속인 명백한 사기야. 당신 엄마가 드디어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나한테 자랑했던 거 기억나? 봤지? 당신, 이게 당신 엄마의 실체야.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어머니가 단지 성격이 까다로울 뿐 악의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마의자 사건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박 여사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들을 공경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 저는 태블릿 PC를 열어 은행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최근 3년간 당신 엄마랑 미나가 쓴 지출 내역 총정리야. 당신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 수상한 단기 고수익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계속 손해봤어. 나는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이건 소액이 아니야. 민준 씨. 이건 사기고 끝없는 기생이야. 민주는 거래 내역서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큰 숫자들과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가 소소한 지출만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어머니와 미나가 제 돈으로 최고급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는 어떻게 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어제부로 모든 가족 카드를 영구 정지 및 해지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연락했고 당신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어. 민준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믿었고 어머니가 아내를 모욕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그를 파경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박 여사의 탐욕과 거짓에 대한 진실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나 까다로운 성격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여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서연아? 그는 그냥 여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짜증이나 회피 없이 무력감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가 성장하여 그의 가족이 일으킨 문제들을 직면하길 바랐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감싸쥔 채 실망과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진실과 씨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울렸습니다. 똑똑똑 단호하고 심각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지, 서연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민주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박 여사와 미나가 아니라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박정숙 씨 댁 맞습니까?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불법 자금 모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정숙 씨가 사기 혐의가 있는 단기 고수익 프로젝트에 자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동행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제 가족 카드 돈으로 수상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은 알았지만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평범한 빚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불법 자금 모집이요? 민주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댁에 안 계시면 즉시 연락해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출두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경찰관은 민준에게 출석 요구서를 건네고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민준은 손에 종이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안마의자 사건도 큰 충격이었지만 경찰의 등장과 불법 자금 모집 혐의는 민준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환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가 정말 당신 돈으로 불법적인 일을 한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은 이미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박 여사는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겨온 가족을 위험과 불명예에 빠뜨렸습니다. 대답은 민준의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지키려 했던 아내보다 위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서연아? 민준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저의 결단력에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의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의 등장과 불법 자금 모집 혐의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손안에서 구겨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환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엄마를 내버려 둘 수는 없겠지.
저는 여전히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엄마의 잘못된 행동과 불법 행위를 감싸줄 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해. 나는 당신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어. 민준 씨, 이 집에 그들이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있으면 그들이 없다고. 이제 상황은 평범한 가족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어. 당신 엄마는 우리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겼어.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성장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나약함,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어머니를 감싸는 것과 성숙하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나약했고 맹목적으로 엄마를 믿었어. 미안해, 서연아. 민주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일은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엄마가 감옥에 가는 건 원치 않아. 변호사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준 씨, 당신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해. 저는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구하고 싶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해. 우리 돈으로? 내 인내심으로?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저는 그에게 회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가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봐.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 당신이 여전히 엄마와 미나를 감싸기로 선택한다면 내일 우리는 여기에 서명하게 될 거야. 민주는 서류 뭉치를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당신을 선택할게. 민주는 피곤함과 단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선택하고 당신을 위한 존중을 되찾고 나 자신을 위한 성숙을 되찾을 거야. 그는 일어나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 엄마와 미나를 감싸줄 수 없어.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내가 이 일을 해결할게. 민주는 휴대전화를 들어 여전히 박 여사와 함께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너랑 엄마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랑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이혼할 거야.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성숙한 남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아내를, 옳은 것을,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를 끝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보자마자 박 여사의 분노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아, 봤지? 서연이 저게 감히 엄마 카드를 막고 백화점에서 엄마 망신까지 줬어. 당장 저해시켜서 카드 풀어놓으라고 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박 여사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불법 자금 모집이라는 글자를 본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서연이 카드로 고금리 안마이자 할부 계약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까지 어기셨어요? 서연이 가족카드 돈으로 사기성 단기 고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하신 거예요? 박 여사는 더듬거리며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가족을 위해 돈을 좀 더 벌고 싶었을 뿐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돈을 더 벌어요? 민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서연이한테서 돈을 더 뜯어내고 싶으셨던 거겠죠. 엄마,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감싸주지 않을 거예요. 이 법적인 문제는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엄마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빚을 갚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와 미나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민준의 선언에 박 여사와 미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긴장감 넘쳤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준은 박 여사와 미나를 집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시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나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부양하고 원룸을 구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미나는 자립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민준의 이러한 결단력은 저의 신뢰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그는 저를, 성숙을,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일으킨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나의 나약함에 대해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굴욕을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변할게. 민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법적 문제에 책임을 졌지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박 여사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빚을 갚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사기당한 소액 투자자들과 직접 대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존중과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민준과 혼인재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이혼 시 재산을 명확히 분할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엄격한 재정적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주된 재정적 기여자는 나, 서연이며 내 개인 수입으로 축적된 모든 자산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개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둘째, 민주는 합의서 서명 이전에 발생한 박 여사와 미나의 개인 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의 개인 자산이나 노동으로 갚아야 하며 공동재산이나 내 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 셋째, 민주는 박 여사와 미나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과 재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모든 위반은 이혼 사유가 된다. 민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이 결혼의 존속을 위한 보호장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계는 명확히 설정되었고 소유와 기생은 끝났습니다. 경계가 설정되고 박 여사와 미나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 고요함은 냉기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민주는 놀라운 성장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배웠습니다. 민주는 주말 요리 강좌에 등록했고 자주 부엌에 들어가 우리 부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더 이상 늦게 귀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수입을 늘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승진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민주는 또한 정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저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맹목적인 효도를 중시하지 않고 아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신우이 미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이 끊긴 후 힘든 자립 생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미나는 일자리를 찾고
작은 가정을 꾸리고 판매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점차 그녀도 성숙해지며 돈의 가치와 일의 고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무한한 자금줄과 집안에서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자금 모집 소송과 고금리 안마의자 빚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제 돈이 없자 그녀는 궁핍 속에서 살아야 했고 더 이상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원했지만 재정 및 법률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의 새 프로젝트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민준으로부터 절대적인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존중, 독립, 그리고 명확한 경계라는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재설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3자의 간섭 없이 재정, 일,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자주 대화했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우리 결혼은 성숙과 책임감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운명의 뺨을 맞은 지 2년 후, 저는 경력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부서 최고직위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재정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와 민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숙한 남편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짊어지고 더 이상 어머니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낭만적인 저녁, 민준이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 제안할 게 있어. 무슨 제안인데? 이 집은 나에게 너무 많은 슬픈 기억과 나의 나약함을 떠올리게 해.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사는 건 원치 않아. 이 집을 팔고 싶어.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만 있는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과거의 유해한 영향 없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우리만의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 말이야. 민준의 제안은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과 독립,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 가족 문제와 완전히 단절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동의해, 민준 씨. 우리는 낡은 빌라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판 돈과 제 수입을 합쳐 우리는 완전히 우리 둘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된 새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새 집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향 냄새도 증오나 탐욕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 오직 저와 민준만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그의 책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남편,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운명적인 뺨과 굴욕은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환점이 되었고 인내심을 불태우고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재탄생시킨 불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유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